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산길을 올랐습니다. 손에 국화꽃 한 다발과 도시락 가방을 꼭 쥔 아내의 손등은 식은 땀으로 촉촉했습니다. 아들의 무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아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저기.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덤 앞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봉분 위에 서로 몸을 감고 또아리를 튼 두 마리의 뱀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온몸이 눈처럼 흰 백사였고 다른 하나는 검푸른빛이 감도는 구렁이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물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무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말도 못할 싸늘한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고 아내는 입을 틀어막은 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 저기 저렇게. 그 순간 백사가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저희를 향해 고요히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아래 묻힌 아들의 무덤에서 곧 상상도 못한 것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3개월. 아들은 무언가 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 작은 철물점을 30년 넘게 지켜온 이호원입니다. 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이호원 철물점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에서 고장난 문짝, 삐걱이는 경첩, 부러진 망치 자루 하나에도 정성을 쏟으며 살아온 사람이지요. 아내와 함께 새벽에 문을 열고 밤늦게 불을 끄는 일이 곧 저희 부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일이 있기 전까지 제 인생은 언제나처럼 새벽부터 내린 보슬비에 젖은 골목길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지만 제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이호원 철물점을 지켜온 저는 투박한 손으로 묵묵히 목과 망치 그리고 사람들의 고장난 일상을 고쳐왔습니다. 안쪽에서 아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쉬엄쉬엄 해요. 준호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선영의 말에 저는 그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 준호는 저희 부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준호가 어릴 때부터 아침 일찍 철물점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뒷바라지했습니다. 준호는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명문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해 저희 부부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전 준호가 최유진이라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저희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유진은 고운 얼굴에 살가운 성격으로 금세 저희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며 재롱을 떨고 살림 솜씨도 야무져 아내는 벌써부터 딸이라도 생긴 듯 좋아했습니다. 준호 역시 유진에게 푹 빠져 알콩달콩 사랑을 키웠고 두 사람은 곧 결혼 날짜를 잡으며 저희의 행복은 절정에 달하는 듯 했습니다. 철물점 한편에는 준호와 유진의 결혼을 축하하는 작의 액자가 놓여 있었고 낡은 가게 안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아드님과 약혼녀가 탄 차가 경찰의 담담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예비 며느리 유진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처참하게 찌그러진 차체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유진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하반신을 거의 못 쓰는 중상을 입은 상태라고 알려왔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과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선영은 아들의 영정 앞에서 몇 번이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내를 부축하고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최유진은 병원에서 겨우 몸을 추스르고 휠체어를 탄 채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붕대를 감고 팔에는 깁스를 한 채 그녀는 준호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준호 씨 하며 통곡하는 유진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저 아이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불쌍한 것이라며 그녀를 딸처럼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봐두었던 묘자리를 아들에게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저희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터에 묻혔습니다. 준호가 떠난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유진에 대한 연민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3개월 아내는 여전히 아들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매일을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준호의 방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고 선영은 아들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만지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옆을 묵묵히 지켰지만 제 마음에도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허망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철물점은 예전처럼 활기를 띠지 못했고 저희 부부의 대화는 최소한의 안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최유진이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한 이는 유진의 친척이었는데 마치 조심스럽게 꺼내는 듯한 어조였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저희 부부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유진이가 3개월 만에 재혼을 한다고?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토록 오열하고 저희를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했던 유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보,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준호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역시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이제 없으니 어쩔 수 없지. 불쌍한 것, 준호도 유진이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저는 애써 아내를 달랬습니다. 준호가 떠난 마당에 살아있는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개운치 않은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의 재혼은 너무나도 빨랐고 무엇보다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의 새 출발은 마치 오랫동안 계획된 일처럼 매끄럽고 단호해 보였고 그 모습은 아직도 아들의 옷장을 정리하지 못한 저희 부부의 슬픔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제 위로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 아이 정말 아들을 사랑했던 걸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빨리? 그 눈동자에는 단순한 상실감이 아닌 어딘가 모를 의심과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놓치고 있는 조각을
기억의 조명 속에서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밤마다 눈을 부릅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왔습니다. 유진이 예비 신랑과 고급 예식장을 예약했고 그 남자가 꽤나 재력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식장에 초대받았다고까지 했습니다. 사람들 입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말이 나왔지만 저희에겐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괴롭힌 건 사고 당시의 기억이었습니다. 유진은 심하게 다쳐 병원에 오래 누워 있었다고 들었지만 어떤 날은 휠체어에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또 어떤 날은 멀쩡히 외출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 불일치들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며 어딘가 하나가 틀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려던 찰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며칠 동안 답답했는데 오랜만에 우리 준호나 보러 가자. 아내를 바라보는 제 눈에는 단지 바람을 쐬러 가자는 말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의 무덤 앞에 서면 아내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용히 짐을 챙겨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외출처럼 보였지만 발걸음마다 마음속에서는 묵직한 무언가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공원묘지로 향하는 길,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다문 채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점점 깊어지는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단지 무덤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그날의 진실을 다시 마주하는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묘지. 그곳은 여전히 고요했고 며칠 전 내린 봄비에 풀잎들이 더욱 푸르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주섬주섬 준비해 온 술잔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비닐봉지에서 과일을 꺼내며 한 알 한 알 깨끗이 닦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듯 그 손끝은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빠 왔다. 아내의 목소리가 젖어들었고 저는 말없이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속으로 삼킨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비석의 온도만이 제 손끝을 통해 마음속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숨을 헙 들이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고 저는 놀라 아내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의 무덤 위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하얀 백사 한 마리가 봉분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기어오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몸집이 굵고 검은 구렁이가 마치 지키듯 조용히 다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비늘은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고 그 움직임은 위협적이기보단 어딘가 숭고하고 기이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뱀은 서로를 감싸듯 봉분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아들의 무덤을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돌을 집어 뱀을 쫓아내려 했지만 아내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호원 씨, 안 돼요. 이건 그냥 짐승이 아니야. 그 말에 저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있어요. 묘에 무언가가 잘못됐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내의 눈은 뱀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에 저는 나뭇가지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백사와 구렁이가 무덤을 감싸고 있는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아내의 불안한 촉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준호의 죽음, 유진의 빠른 재혼, 그리고 묘를 휘감은 뱀들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여보, 파묘합시다. 무덤을 파헤쳐 봐야 해요. 준호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고 그 눈빛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내의 눈동자에서 단순한 슬픔이나 어머니로서의 그리움을 넘은 맹렬한 모성애와 함께 진실을 향해 돌진하려는 끈질긴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진실을 세상에 끌어올리려는 한 인간의 집요한 용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잊힌 적 없는 어떤 장면들, 말끝을 흐리던 유진의 목소리, 장례식 내내 미세하게 떨리던 그녀의 손끝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준호가 이 세상을 떠나며 풀지 못한 한을 묻고 간 건 아닐까? 그 묘지 아래에 단지 60만이 아닌 무언가 말 못할 진실이 함께 묻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에게 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파헤쳐 봅시다. 내일 당장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묘지를 뒤로 했습니다. 황혼 속에 묘역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그 곁에서 백사와 구렁이는 여전히 봉분을 휘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질 무렵 그 뱀들의 비늘은 검은색과 흰색이 물결처럼 번갈아가며 반짝였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짐승이라기보다 마치 무덤을 지키는 정령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채로 저희가 떠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제 발걸음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 속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얼굴로 철물점 셔터를 올렸습니다. 하얗고 검은 두 마리의 뱀이 엉켜있던 준호의 묘지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 손에 들린 열쇠가 자꾸만 떨렸습니다. 저는 커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채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멍한 눈으로 주소를 불렀습니다. 오늘 오전 묘지 하나 파야겠습니다. 곧 몇 명의 인부가 도착했고 삽과 곡괭이를 트럭에 싣고 저희 부부는 말없이 그들을 앞세워 다시 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 감돌았고 아내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간간히 손끝을 조이며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묘에 도착했을 때 전날 우리를 놀라게 했던 백사와 구렁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해야 할 몫을 다한 듯 밤사이 조용히 숲속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말없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 적힌 아들의 이름이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조차 모든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는 듯 그 이름은 여전히 바람에 맞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쥔 땀이 삽자루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파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떨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삽이 흙을 가르며 묘를 파기 시작하자 기계음도 사람의 말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흙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주위를 메웠습니다. 인부들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고 묘비 아래에서부터 봉분을 덮고 있던 무거운 흙덩이들이 하나둘씩 걷히면서 서서히 관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심장은 땅을 파는 그 깊이만큼 더욱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온몸이 굳어가는 듯한 공포 속에서 저는 아내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뿌연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인부들이 관의 이음새 부분까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저것 봐요. 저게 왜 여기에 있어요? 놀란 저는 아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관의 모서리를 살폈습니다. 먼지에 덮여 형체가 불분명했던 그것은 햇살이 비추자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인부들에게 삽질을 멈추라고 손짓했고 조심스럽게 그 금속 조각을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닦아내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작고 정교한 곡선, 영롱한 보석이 박힌 낯익은 귀걸이. 저는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이건 유진이 귀걸이잖아. 아내도 가까이 다가와 제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눈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귀걸이는 분명히 준호가 생전에 직접 고른 것이었습니다. 프러포즈 전날 유진에게 선물했던 그 물건. 그녀는 그날 이후 늘 그 귀걸이를 귀에서 빼지 않고 다녔습니다. 장례식 날에도 유진이가 어울리지 않게 차고 왔던 귀걸이. 우리는 분명히 양쪽 귀에 반짝이던 이 귀걸이를 보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 짝이 관 바깥 이 흙더미 속에 떨어져 있었던 걸까요? 유진이 귀걸이가 왜 여기서 나와요? 아내의 목소리는 깊게 갈라졌고 그 말은 흙먼지 속을 맴돌며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귀걸이를 들고 있었지만 곧 손에서 힘이 풀려 그것을 툭 하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흙 위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그날 저녁 제 귓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면해 오던 찜찜함, 백사와 구렁이가 보였을 때 느꼈던 이상한 기운, 그리고 지금 이 귀걸이 하나가 모든 의심을 단단하게 엮어 눈앞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도 말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테이블 위 조명 아래 놓인 작은 귀걸이 한 짝만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결심이 제 안에서도 또렷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철물점 셔터를 닫은 채 조용히 영업 안 한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선영과 함께 경찰서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내내 저희 부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귀걸이 한 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안에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아들의 마지막 외침 같았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저희를 감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형사에게 떨리는 손으로 귀걸이를 건넸습니다. 저희 아들 준호의 묘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제발, 제발 다시 수사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절박함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눈가가 붉어진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백사와 구렁이가 그 무덤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였어요. 죽은 아이가 무덤에서 이 귀걸이가 있었다고요. 처음엔 당황하던 강 형사도 저희가 꺼내놓은 귀걸이와 그것이 발견된 정황, 그리고 저희 부부의 처절한 호소 앞에서 표정이 점차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묘에서 발견된 물건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군요. 그 말 한마디에 저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겨우, 아주 겨우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우선 귀걸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이어 최유진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재정리하며 그녀가 교통사고 직전과 직후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면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준호의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 설치됐던 CCTV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 사고 지점 인근을 다시 조사하고 혹시 당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목격자가 있는지도 수소문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 부부에게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작은 귀걸이 하나가 아들의 억울함을 밝힐 실마리라면 그 어떤 절차도 어떤 두려움도 기꺼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 형사에게서 기다리던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귀걸이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와 아내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걸이 표면에서 미세한 흙먼지 외에도 사람의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양은 아주 적지만 DNA 검사 결과 아드님 준호 씨의 혈흔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고 옆에서 선영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귀걸이에서 아들의 피가 나왔다니. 그건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살아생전 마지막 몸짓이자 무언가를 남기려 한 필사의 신호였습니다.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아내의 예감은 이제 냉정한 과학과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귀걸이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야 했던 모든 현실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과 한때는 너무도 잘 어울렸던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며 눈물 짓던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우리는 그제야 조금씩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준호와 교제하던 내내 저희 앞에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떡국을 먹으며 웃던 얼굴, 명절이면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다가오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가 전해온 조사 내용은 그 아이의 또 다른 얼굴을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카드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급기야는 사채까지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알 수 없는 업자들과 통화하며 정리할 타이밍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는 기록은 제 손끝을 서늘하게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정황이 범죄를 의미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생명보험 수령인을 자신으로 바꾸기 위해 몰래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은 우리 부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불신을 심었습니다. 다행히 준호가 서명하지 않아 변경은 무산되었지만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그녀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이 가진 사랑과 신뢰, 미래까지 전부를 노리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랑도 눈물도 어쩌면 준호 곁에서 보여준 수많은 따뜻한 표정들마저 하나하나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날 밤 저희 부부는 마주 앉아 말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그 애가 준호 방에서 웃으며 사진 찍던 애잖아. 준호 생일날 떡국 2그릇 다 비우고 나한테 고맙다던 애였잖아. 아내는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울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채 기억 속 유진이라는 존재를 조용히 지워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걸이, 그 작은 귀걸이 한 짝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어느 날 밤, 유진이 혼자 다시 준호의 묘를 찾았던 정황이 CCTV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녀의 차가 묘지 근처에 잠시 머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묘역 옆에 흙이 일부 흐트러져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간 이유는 누구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묻으려 했는지 꺼내려 했는지 아니면 정말 단순히 혼자 와서 이별을 고하려 한 건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의 귀에서 빠진 그 귀걸이 한 짝이 묘 흙 사이에 떨어져 묻힌 채로 남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단서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말을 더는 그저 미신이라며 흘려들을 수 없었습니다. 묘를 감싸고 있던 백사와 구렁이도 묘 속에서 나온 이 귀걸이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향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조각난 귀걸이처럼 무언가 남겨진 진실이 흙 속 어딘가에 묻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끝없이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강 형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경찰서에 귀걸이를 들고 찾아간 날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 그는 조용히 저를 불러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뒤져볼 생각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진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이미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하필 그날 밤 묘지로 다시 갔던 건지 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나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그것조차 가늠할 수 없어. 아내와 저는 밤마다 나란히 누운 채 말 한마디 없이 천장을 바라보다 나를 세우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후 강 형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분명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 사고 당일 통화 기록을 복원해 봤습니다. 그날 오전까지도 유진 씨는 어떤 남성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번호의 주인이 김성철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김성철이요?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전과 전력이 있고 꽤 오래전부터 경찰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물입니다. 형사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준호 씨와 교제하던 시기에도 이 남자와는 끊임없이 통화해 왔습니다. 사적인 내용인지 업무상인지 단정하긴 어렵지만 특히 사고 전날 밤엔 5분 간격으로 8통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소름이 뻗어나갔습니다. 그건 절대로 우연이라 넘길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 시각, 그 횟수, 그 간격, 무언가를 조율하거나 서로의 알리바이를 점검하거나 혹은 마지막 확인을 하는 통화. 그런 뉘앙스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유진이가 그 남자랑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목을대가 꽉 조여들었고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강 형사는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으로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온 정황만 보면 최유진 씨는 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역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선영은 말없이 준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묵은 먼지가 낀 사진첩, 잘 다려진 와이셔츠들 사이에 끼어 있던 다이어리를 꺼내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넘기던 그녀는 어느 페이지에 멈춰서더니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좀 봐요. 다이어리의 구석엔 작고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 전화 몰래 받는다. 이상한 이름. 성철? 그 밑엔 그 이름이 다시 한번 굵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메모 앞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언가를 의심했고 그걸 혼자 품은 채 말 한마디 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어리숙해서 말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정리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면서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히지 못한 채 그 모든 생각을 가슴에 품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날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챘구나.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침실 안에서 아내는 숨죽인 채 흐느끼며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하나의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남긴 건 말이 아니라 작은 메모 하나, 그리고 파묻힌 진실을 부르짖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이호원 씨, 김성철이라는 인물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낡은 모텔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적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 안에 온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가 유진이와 어떤 사이였습니까? 저는 목에 걸린 듯한 말을 겨우 뱉어냈고 강 형사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사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준호 씨와 유진 씨가 연애하던 시절에도 그녀는 이미 김성철이라는 인물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유진 씨 명의의 카드빚 일부가 김성철 명의 계좌로 넘어간 내역이 있고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도 확보됐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 짧은 보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마 내연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먹은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보다도 마음 깊은 곳에서 먼저 치밀어 오른 건 참담함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그 착하고 묻어나던 아이가 이런 배신을 안고 살다가 결국 그 자식이 준호를 해쳤습니까? 제 입에서 걸걸한 소리가 났지만 강 형사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점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며칠 후부터 동네에 묘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누가 가게 앞에 서 있던 것 같았어요. 그 옷차림이 좀 이상해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곧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흐릿한 영상 속 늦은 밤의 정적을 뚫고 긴 코트를 걸친 한 여자가 우리 철물점 앞을 맴돌다니네 사라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선영은 모니터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다. 저건 저 눈빛이 걸음걸이가 유진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오랜 인연을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만의 서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가게 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들어오는 손님이 있을 때도 괜히 문을 자주 확인하게 되고 서랍 속 비상벨을 한 번 더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점점 깊어졌고 그 아이의 그림자는 그림자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형사로부터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진 씨가 경찰서로 자진 출석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그녀를 마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갖 기억이 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혔고 감정이 겹겹이 밀려들어 당장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숨을 들이켰고 오래도록 묵혀뒀던 결심을 꺼내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갑시다. 그 아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직접 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진실 앞에 서려는 단단한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서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고 숨이 턱턱 막히도록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아래 아내와 나란히 앉아 있는 동안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얼굴에 어떤 표정이 씌어 있을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강 형사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조사실 앞에 와 있습니다. 먼저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고 그녀가 유진이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한 걸음씩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얼굴은 기억 속 그 아이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잊을 적이라 할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엔 기름기조차 없었고 늘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은 축 처져 윤기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 아래로는 턱선이 더 날카로워져 있었고 가냘픈 어깨는 내리누르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듯 움츠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마치 허공과 현실 사이 어딘가를 방황하듯 흔들리는 눈동자. 우리와 시선이 마주치자 유진은 소스라치듯 몸을 움찔했고 본능처럼 고개를 돌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니면 이미 본 것을 되돌리고 싶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지만 그 동작조차 불안정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고 그 손가락마저 한마디 한마디 접혔다 펴지길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긴장을 넘어 어떤 공포와 죄의식이 섞인 무너질 듯한 정신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유진 씨, 강 형사가 조용한 톤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귀걸이 이야기 들으셨다죠? 유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침을 한번 삼키는 데조차 시간을 들이는 듯 혀끝을 움직이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술을 열었습니다. 제가 묘에 갔던 건 그냥 준호 씨 생각이 나서예요. 그게 그 귀걸이가 왜 거기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너무 느리고 불분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지는 듯했고 속을 감춘 채 그저 형식적으로 짜낸 문장이란 느낌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온 이름을 꺼내듯 유진아. 그 두 글자를 부르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연민도 의심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 준호 무덤에 왜 갔지?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우리 아들 무덤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유진은 그대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몸 전체가 서서히 웅크려지더니 마치 방금 전에 꺼진 형광등처럼 조용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녀는
어느 순간 마치 실이 툭 끊어진 인형처럼 작은 흐느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그 귀걸이 그건.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감정과 말이 충돌하는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입술이 더 말을 잇기 전에 강 형사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건 참고인 진술이지만 본인의 말에 따라 공식 조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강 형사의 말이 끝나자 유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가 들릴 만큼 거칠게 이어졌고 그녀는 한참을 웅크린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아니면 과거의 어떤 그림자에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보았던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경계 어린 광기가 엿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등줄기를 따라 싸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우리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만 좀. 그만하라니까. 귀를 막은 손끝은 하얗게 떨렸고 몸은 점점 더 깊이 웅크려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고 강 형사 역시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해요. 죽었는데도 매일 밤마다 전화가 와요. 그녀의 말에 숨이 멎을 듯 했지만 제가 되묻기도 전에 유진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공기를 핥히듯 외쳤습니다. 잘 때마다 제 핸드폰에서 울려요. 근데 번호가 없는 거예요. 발신 번호가 없어요. 그 사람 맞아요. 준호 씨예요. 분명히 그 목소리예요. 낮게, 조용히. 유진아, 왜 그랬어? 그렇게 말해요.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요? 그녀는 흐느끼며 목을 움츠렸고 그 뒤 마치 전기라도 흐른 듯 양손으로 귀를 감싸주며 비명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게 숨기지 마세요. 제발. 비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텅 빈 허공을 향해 두 팔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머리는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으며 눈동자는 공포에 질린 짐승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묘지에 갔어요.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확인하려고요. 계속 전화가 와서 그날도 새벽 3시에 전화가 또 울려서 확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내는 숨을 삼키며 손등을 조여쥐었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려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침을 삼킨 뒤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무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진은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이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 있었어요. 거기 무덤 앞에 흰 셔츠 입고 준호 씨가 그대로 서 있었어요. 날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내 귀를 잡았어요. 그 귀걸이 그게 준호 씨가 준 거였는데 그걸 달라면서 그렇게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귀를 움켜잡은 채 몸을 웅크리며 또다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 형사는 조용히 눈짓을 했고 대기 중이던 여형사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이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녀가 내뱉는 말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명확한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질투와 거짓, 그리고 끝도 없는 빚의 나락. 그 절벽 끝에서 유진은 준호를 떠밀었고 그 죄의식과 두려움은 지금도 그녀를 매일 밤 무덤 앞으로, 환영 앞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살아있는 줄 알고 어머님 집에도 찾아갔어요. 준호 씨 살아있는 거 맞죠? 집에 숨겨두고 저 골려주는 거 맞죠?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귀를 감싸 쥔 채 혼잣말을 반복하고 있는 유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는 절규 같기도 자신을 향한 고통의 반향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가 그날 준호의 마지막 외침처럼 제 귓가를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자백은 모든 퍼즐을 맞추듯 사건의 전말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김성철과 내연 관계였고 준호의 월급과 신용을 바탕으로 몰래 빚을 돌려막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녀는 이별을 통보받았고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벌어진 실랑이, 그리고 언덕에서 벌어진 몸싸움 끝에 준호는 균형을 잃고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죽을 줄 몰랐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김성철은 사고 직후 함께 시신을 유기하고 경찰이 모르게 조작된 사고로 꾸며졌습니다. 유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장례식장을 지켰고 심지어 그날 밤 묘 앞에까지 찾아가 정말 끝났는지 확인하고 돌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 밤 귀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지는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귀를 당겨가던 준호의 손길은 그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재판 결과 유진은 과실치사 및 사체은닉 공모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김성철 역시 증거인멸과 공범 혐의로 함께 수감됐습니다. 감옥 안에서 유진은 저희에게 여러 차례 반성문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차마 읽지도 못했지만 나중엔 문장을 하나하나 짚으며 그녀의 망가진 정신과 꺼져가는 인간성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날 보고 있어요. 결국 정신병원으로 이송된 그녀는 더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고 의식의 벽 속에 갇힌 채 시간 속에 멈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강 형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어쩌면 준호는 그녀가 끝내 외면하려 했던 진실 그 자체로 계속 그녀 앞에 나타났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내와 저는 지금도 가끔 산소에 올라갑니다. 예전처럼 먹을 것을 싸들고 가서
꽃을 손질하고 묘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준호야, 이제 억울하지 않지? 그래도 내가 알려줘서 아빠가 이렇게라도 널 지켜낼 수 있었어. 가끔 바람이 불 때면 무언가 귓가를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살며시 귓불을 건드리는 듯한 어릴 적 장난꾸러기 준호의 손끝 같은 그 느낌. 그럴 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아빠 왔어. 미안하다, 우리 아들. 그리고 고맙다. 혹시 정말 사후세계라는 것이 있다면 준호는 어쩌면 아직도 우리를 걱정하며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몫을 다해 그 아이의 억울함을, 그 아이의 이름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아들아,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